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혼한 여자예요. 저는 유년 시절을 가난하고 외롭게 보냈어요. 저희 아빠가 도박 중독이셨거든요.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그리고 아빠의 도박 때문에 싸움을 벌이셨고 긴 싸움 끝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빠와 헤어지셨어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는 도저히 힘이 드셨는지 시골집에 있는 외갓집에 맡겨두셨고 막무가내로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는 저에게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는 돈을 벌러 서울에 가셨어요. 시골에 남겨진 전 또래도 없고 놀거리도 없어서 늘 심심하고 외로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밭일과 하우스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을 즈음엔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빠의 흉을 보거나 엄마를 걱정하느라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8년 정도를 살았고 저는 또래보다 그늘도 많고 조숙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 다행히 엄마가 정말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이후부터는 엄마와 함께여서인지 저는 예전보다 밝아졌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혼자 힘들게 돈을 버셔야 했고 저의 학비를 대느라 저희 집은 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대학 3학년쯤 되니 이것도 계속해서 이골이 났는지 제 나름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애도 못한다고 대학 시절 다 보내게 생겼다며 과 친구가 한 학년 높은 다른 과 선배를 소개해줬고 친구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그 선배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선배 역시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귀게 되었죠. 난생 처음 연애라는 것을 하니 아, 세상엔 이런 감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덕에 저는 저절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면 공무원이 될 거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름만 알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땐 그러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직장인이 되고부터는 이상하게 자꾸만 위축이 되었고 데이트를 할 때면 이러다 나이만 먹고 직업 하나 없는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짠하고 안쓰러워서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더 하면 분명 목표하던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용돈과 공부에 필요한 돈까지 제가 주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자기 집에 손을 벌리기가 미안하다고 속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돈도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 보답한다며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저희 지원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꼭 합격해서 지금까지 받은 건 물론이고 평생 자기한테 보답하고 살게. 두고 봐. 내가 우리 자기 꼭 호강시켜준다. 입이 보배라고. 하지만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이런 연애를 누군가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뿐인 남자친구이고 또 남자친구의 말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의 뒷바라지를 했고 이젠 저도 지쳐간다고 생각할 즈음 남자친구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집에선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죠. 자기의 합격의 공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아직은 이르지만 1년 뒤 결혼을 하자고 미리부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내심 기다렸던 프로포즈라 기꺼이 그러자고 했고요. 그동안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노력한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비록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살면서 하나하나 장만하고 또 둘이 노력해 점점 살림을 키워가는 것도 사는 재미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변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식 전에 임신했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죠. 저의 임신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뭘 부끄러워하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앞당기자고 혼자 신이 나서 자기 집에 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저희 엄마에게 제 임신을 알렸어요. 엄마는 놀랐음에도 저를 생각해 괜찮다고 어차피 결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잘된 일이라고 말해주셨지만 내심 저와 같이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애부터 가져서 혹여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애가 공무원이 되면 다 네 덕이야.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하셨던 그의 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너도 참 여자애가 조심성이 없다. 아무리 결혼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 몸을 그렇게 막 굴려도 돼? 공무원 아내가 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이라니 내가 나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몸을 막 굴렸다니 저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애가 공무원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위로 달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도 우린 너 생각해서 의리 지키는 거니까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봐. 너랑 네 엄마 속으로 땡 잡았다고 엄청 좋아했지? 그러니까 피임도 안 하고 덜컥 애부터 가졌지. 하기사 네가 또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공무원을 만나겠니? 너랑 네 엄마 욕심내는 거 나 다 이해한다. 저는 기가 찼어요. 이제 막 공무원 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을 가지고 벌써부터 유세라니.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7년 동안 일을 했고 동기보다 승진도 빨라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남자친구보다 제 벌이가 좋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겠죠. 저는 달라진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고 이 결혼을 깨려면 저희 엄마에게 오늘 겪은 일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심경을 모두 말했는데 글쎄 이 남자는 제 속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요즘 나 공무원 돼서 좋아서 그래. 그냥 조금만 자기가 이해해줘. 자기도 우리 엄마 오래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라는 거 있죠.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제 마음에 1도 공감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만 신이 나 있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뱃속의 아이와 상처 많은 저희 엄마를 생각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식은 제가 배가 불러오면 다른 친척들이 알아본다고 예정보다 빨리 올렸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 애는 허니문 베이비야. 알겠지? 절대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 잊지 마. 허니문 베이비야. 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까지 창피하다고. 당신 손주인데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기심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너 임신해서 힘드니까 신혼여행은 해외 말고 제주도로 가라. 마음 같아선 그냥 신혼여행이고 뭐고 관두라고 하고 싶은데 너 그럼 두고두고 나 원망할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제주도라도 가라고 하는 거야. 괜히 거기까지 간다고 고생하면 애한테 안 좋은데. 아무튼 자나깨나 애 조심해라. 허니문 베이비 어쩌고 하더니 이젠 애 때문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라니. 저는 이미 마음이 틀어져서인지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시작이 어쨌건 남편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넘겨왔는데 결혼하고 3개월이 되어갈 즈음부터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입 공무원에 새신랑 타이틀까지 얻은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시작해서 그 술 냄새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좀 하니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밖에서 나란 일 하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지. 왜 바가지야? 이 집은 원래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유전일까요? 공무원 좀 됐다고 나란 일이라니? 누가 들으면 영의정 정도는 되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속에선 뜨거운 화가 올라왔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대화해봤자 내 속만 터지지 하는 생각으로 더는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는지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뭉치고 하혈을 하는 등 고생을 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다른 집 부부는 맞벌이 하는데 자긴 외벌이 시키냐며 슬슬 불만을 얘기하더군요. 둘이 벌어도 돈 모으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애까지 있으면서 나 혼자 벌어 사냐? 너도 참 양심 없다. 주사도 아니고 맨정신으로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도저히 그냥은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 그래? 양심? 자기야말로 양심 없니?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사표 낸 게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잖아. 말은 안 해도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기 말대로 임신해서 그런 건데 뭘 그런 걸로 눈치를 보냐? 괜히 회사 때려치우고 싶었던 거 이래저래 핑계대는 거잖아. 저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남편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았어요. 그리고 꼭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하리라.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속을 긁어놓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는지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자는 사이 바닥에
남편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며 주방으로 가는데 핸드폰에 자꾸만 전화도 아닌 것이 진동이 오는 게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별 관심도 없었을 남편의 핸드폰. 하지만 그날은 무슨 호기심인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죠. 확인은 아주 쉬웠어요. 평소 제가 자기 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안 남편은 그 흔한 핸드폰 패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손쉽게 확인한 남편의 폰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 여러 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업소 여자와 바람이 났는지 핸드폰 갤러리에는 이상 야릇한 사진들이 100장도 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문자들과 사진이 저장된 날짜들을 확인하니 저와 막 결혼했을 때부터 이 남자는 그러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갑자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놀라서인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공무원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인간이 미쳤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도 곧 이성을 놓고 술에 취해 뻗어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남편은 짜증과 귀찮음으로 일관하더니 제가 핸드폰 사진과 문자를 봤다고 하자 정말 술이 확 깨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해야. 난 그냥 쫓아가기만 한 거야. 선배들이 가자고 하는데 말단인 내가 무슨 재간이 있어. 자기야, 믿어줘. 남편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가득한데.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일인데 그때 저의 심경은 당신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데 나한테 그렇게 공무원 아들 뒀다고 유세할 수 있느냐 따지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 역시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직장까지 그만두냐며 당신 아들 힘들어서 어쩌냐고 저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셨거든요. 이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길을 팍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란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이를 위해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추잡한 흔적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시댁에 쪼르르 와서 이른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래서 뭐 애도 있으면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 애도 너처럼 애비 없이 살게 할래? 그냥 조용히 살아. 들춰서 너도 좋을 거 없잖아. 어머니, 어떻게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다 문제라도 되면 이 사람 공무원이고 뭐고 잘려요. 그러니 하는 말이다. 너는 네 서방 망신당해서 잘리게 하고 싶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얘도 뭐 거기 가서 그러고 싶었겠어? 다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맞아, 엄마. 나 정말 가기 싫었어. 그래. 내가 네 엄만데 네 속을 내가 알지. 참, 모자가 똑같았어요. 염치 없고 개념 없고 게다가 이기적인 것까지.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화장대 서랍에서 반지꼬리를 가져와 실이 깨어있는 바늘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는 그 입이 문제야. 내가 아주 꿰매버려야겠어. 저는 눈앞에 바늘을 보고
순간 무서워서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그러자 제 손 뒤로 밀린 시어머니가 제가 힘없는 자기를 밀쳤다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소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통곡하는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저를 노려보며 자기 엄마 잘못되면 저를 가만 안 둔다고 말했고 순간 더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고 이혼은 두렵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두려웠기에 일단은 이곳을 나가 피해 있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딴짓하는 남편과 그걸 덮어줘야지 문제를 만드냐며 제 입을 꿰매겠다는 시어머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작정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요. 제가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고 그 내용 또한 참 과간도 아니었어요. 뱃속에 애 인생 망칠 거 아니면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내 친구 중에 경찰 있는 거 알지? 공무원들끼리는 위치 추적 부탁할 수 있거든? 내가 너 곧 잡으러 간다. 저는 문자를 보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이 인간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갈 즈음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들었는지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어딨니? 이 서방이 여기에 와서 너 잡아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저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기에 힘들게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던 엄마는 다 괜찮으니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안고 미안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소송을 해서라도 얼른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엄마가 그냥 뭐라도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10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샀어. 근데 그게 1등이 된 거야. 원래 이런 건 소문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쉬쉬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너 빨리 그런 집이랑 인연 끊어. 괜히 이 돈 알면 너 붙잡고 늘어질 테니까. 엄마는 다음날 복권 당첨금 중 50억이란 큰 돈을 저희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이혼도 하고 지낼 곳도 마련하라고요. 저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진지하게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어차피 제 짐이 모두 그 집에 있으니 알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셔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그때 네가 나 밀어서 나온 진단서다 라며 서류를 제 앞에 던지셨어요. 서류를 확인하니 당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어디 동네 의원에서 전치 8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혼? 웃기지도 않아? 너 그 꼴랑 사진 쪼가리 믿고 까부나 본데 나도 너 때문에 이렇게 다친 증거가 있어. 어디서 내 아들을 망치려고? 그 아들을 망치는 게 바로 어머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밀쳤던 건 엄연히 정당방위였고요. 어머님이 먼저 임산부인 저한테 입을 꿰매겠다고 바늘을 가지고 덤비셨잖아요. 거봐, 넌 그 입이 진짜 문제야. 알았다. 네가 정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사인해. 시어머니는 무슨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계속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던졌고 진단서에 이어 미리 각서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각서 내용을 확인하니 저는 다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남편의 지난 일들을 발설하지 않고 위자료와 양육비 등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남편의 일을 발설하면 위약금으로 저에게 5억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기세등등한 얼굴로 조건을 하나 더 달자고 했어요. 그건 바로 이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를 어기는 사람은 10억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괜히 제가 허세를 부린다며 비웃었어요. 너도 참 불쌍하다.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그래, 네가 원하면 추가해. 왜? 거기에 50억이라고 적지? 우린 하나도 아쉽지 않다.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나무인처럼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서 호기롭게 사인을 했어요. 돈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각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되니까 절로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웃어? 네가 사회생활을 그만두더니 현실을 모르나 본데 남자는 이혼해도 직업 좋고 인물 좋으면 조건 좋은 여자가 줄을 선다? 너 같은 거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말이야. 막말로 네가 친정에 돈이 있니 빽이 있니? 어디서 구질구질하고 말 많은 게 덜컥 애 나가져서 내 아들 거저 얻어놓고. 아, 그 애는 우리 핏줄이 맞긴 하니? 내가 정말 그것부터 확인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람이 착해 빠져서 네 말만 고지 곧대로 믿었지 않니?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 애는 당신들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현실을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 알아요. 부정부패는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거.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게 주둥이만 나불거리고 넌 언제고 그 주둥아리 때문에 화를 당할 거야. 막말 그만하시고요. 거기 꿀먹은 당신, 나 여기 사인했으니까 순순히 합의 이혼해. 그래, 각서부터 공증받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취소해달라고 매달리지나 마. 나도 뭐 솔직히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밖에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야말로 땡큐다. 저는 헤어질 때까지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고 이런 인간을 몰라보고 그 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절망감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 저는 바라던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법원은 뱃속에 아이가 있기에 조정기간을 주었지만 이미 저희는 부부 사이에 종지부를 찍었죠. 얼마 후 친정 엄마가 준 돈으로 엄마와 함께 생활할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조정기간이 끝나 남편과 제가 완전히 남남이 되던 날이 되었는데요. 이 유치하고 못돼 처먹은 남편 놈은 마치 저를 약올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여자들과 노는 사진을 일부러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각서, 잊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왔는데 정말 사이코 같았죠. 이런 걸 애 아빠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니.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제 통장 내역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똑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1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고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며 다짜고짜 물어보는 남편에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복권 당첨돼서 나한테 좀 줬어. 그러니까 이런 시답지 않은 문자 그만 보내. 나 당신한테 원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그 애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 기꺼이 아빠 없이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잘 키울 거니까. 그리고
잊은 거 아니지? 공증받은 각서. 만약 내 위치 조사하고 찾아오면 10억이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각서 위반하면 나도 당신 접대받고 바람핀 거 세상에 다 뿌릴 거고. 이제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알았어? 절대 잊지 마. 증거는 내가 더 많다는 거. 남편은 한동안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돈 자랑은 한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은 그 많은 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소식은 시어머니에게 전해졌는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다 아는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핸드폰을 꺼놓으니 다음 날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더군요. 얘 아가, 잘 지내니? 홀몸도 아닌데 어쩌고 있나?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니들이 이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쓰린 게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 우리 손주도 있고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이거 들으면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네가 마음만 바꿔준다면 내가 그땐 정말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은석이도 정신 차렸다. 이젠 다시 그런 짓 안 한대. 원하면 각서도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디 마음 풀고 돌아와. 알겠지? 연락 기다리마. 그동안 미안했고 사랑한다. 사랑은 개뿔. 자기 아들한테 듣고 태도를 바꿔놓고 마치 자기가 후회하는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아 당장에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가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집도 이사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서인지 그제야 저는 제가 바라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고요. 비록 탯줄 잘라주는 아빠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떠한 접점도 만들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 낳았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엄마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원래 엄마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올해로 딱 3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마치 지난날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아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뜻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의 당첨금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성실하게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돈은 나중에 저희 아이를 위해 쓰려고 남겨뒀죠. 저희 엄마 역시도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나누지 않고 욕심내면 예전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시며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은 돌고 도는지 자기 것을 나누겠다고 생각한 엄마는 보람과 마음씨 착한 지인들을 곁에 두게 되었고 덕분에 얼굴에 웃음주름이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는데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하던 짓을 그만두지 못해 현장에서 딱 걸려 잘렸더라고요. 게다가 공무원 아들 믿고 돈놀이 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었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야반 도주를 했다나 봐요. 그러게 제가 부정부패의 끝은 패가망신이라고 알려줬는데 정말이지 모자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들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봉사활동하시는 엄마도 도우면서요.
언젠가 저희 딸이 크면 우리 3대 모녀가 사이 좋게 봉사하는 날도 올 수 있겠죠. 저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나이 먹는 것도 잊은 채 마냥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기적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외동아들을 둔 50대 중년맘이에요. 10여 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몇 년 전에 재혼했답니다. 한동안은 정말 2번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하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전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결혼이라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죠. 저희도 그렇게 살라고 배우고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꽤 엄격하시긴 했지만 늘 사랑으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장녀라 책임감이 강했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현재와 달리 대학 졸업자는 취직이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대기업은 그때도 힘들었지만요. 다행히 저는 재정 튼튼하고 월급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직장 동료를 잘 만난 덕에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인생이 지금처럼만 쭉 흘러가준다면 죽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저만 혼자 솔로로 지내는 게 안타까웠는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대기업 기획팀에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아해도 남자랑 사귀는 건 서툴러서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애나 해보자 싶어 소개팅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인상에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도 제가 편하고 얘기도 통한다며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바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죠.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자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연신 오빠의 손을 어루만지며 좋아하셨죠. 아빠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내심 오빠를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동생들도 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엄마는 예비사위가 온다고 그동안 본 적도 없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내셨죠. 오빠는 그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정말 맛있게 잘 먹어주었어요. 저희 아빠와 술도 많이 마셨고요. 아빠는 연신 술을 따라주시면서 그러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네. 내 딸 굶기지 말고 귀하게만 여겨줘. 자네가 다니는 회사 정도면 내 딸이 평생 험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따라주면 고맙겠어.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만은 못하겠지만. 오빠에게 저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큰딸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낯설어 기분이 묘했어요. 며칠 뒤 저와 오빠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오빠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살짝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세련되고 깔끔한 성격이라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 나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러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그 정도 이해심도 없을까봐? 어머님께 잘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 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솔직히 방금 전에 결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비사회가 온다고 현관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집안 가득 음식 냄새를 풍기던 저희 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세워둘 거야? 그제야 주문 통화를 마친 어머님은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통화 중인데 매너 없이? 제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거 먹이려고 일부러 이제 주문하는 거야. 아가씨구나. 우리 재홍이가 사귄다는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시며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아가씨가 참 수수하네. 제대로 된 액세서리 하나 없이? 어른 만나러 올 때는 그런 것도 예인데 어머니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 저 귀걸이랑 목걸이 했는데요. 원래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알이 큰 건 피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검소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자리에 맞는 보석이 있는 법이라고. 눈에 띄어야 되는 자리에 아가씨처럼 시치핀인지 귀걸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걸 하고 가면 수수한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당신 진주 귀걸이와 세트 목걸이를 살짝살짝 만지시는데 일부러 저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썩 좋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었다는 음식은 1시간 반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른 보시는 앞에서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아침도 적게 먹고 나와서 배가 고프다 못해 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빠네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고 대단한 집안인지 자랑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오빠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재홍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는 거 없는 애잖아. 명절이고 기념일마다 엄마 꼬박꼬박 챙기고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들한테 용돈도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 아주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해.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요. 용돈 얘기하시는 건 은근히 압박처럼 들리긴 했어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아래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재래시장에서 밥장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새벽에 물건 떼러온 사람들 상대하는 거라 불황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네. 직원들도 두고 하시는 건가? 네, 배달해주시는 분 계세요. 가끔 홀도 봐주시고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라서 크진 않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은 늘 많아요. 저는 부모님 솜씨 자랑을 은근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큰둥하셨죠. 그럼 위생 상태 같은 건 그렇게 좋지 않겠다. 난 원래 그런 재래시장의 체제에 잘 안 맞아서 가지 않는 데다 어쩌다 친구들이랑 가보면 난 못 먹겠더라고. 부모님한테 늘 청결하게 하시라고 해. 잘못해서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장사는 완전 끝이니까. 난 한 숟갈도 못 먹겠던데 사람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나 몰라? 기회 봐서 네 부모님한테 앞으로 우리 집 레벨이랑 어울리는 데서 가게 하시라고 말씀드려. 사람이 자신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발전이 없잖니. 우리 아들 같은 사위도 얻으시는데 그만큼 수준도 높이셔야지. 솔직히 너네 집만 놓고 보면 우리 재홍이 같은 사위감이 가당키나 하니? 우리 애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 하나 보고도 결혼한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다른 건 눈 딱 감고 안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하고 다녀. 우리 아들 얼굴 먹칠 안 하게
상황에 맞게 차려입고 오늘처럼 그런 꼴로 아무 자리나 따라 나서면 안 돼. 근데 니네 부모님도 부모님이다. 어떻게 시어머니 처음 보는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게 하니? 아무리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보고 들은 게 없으셔도 그렇지. 어머님의 말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제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져 버렸고 이유 없이 욕을 먹게 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점점 더 제 얼굴이 붉게 변해가자 보다 못한 오빠가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한 소리를 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말하면 엄마의 좋은 면도 못 보고 지레 싫어하겠다.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렇게 듣기 거북한 말만 골라 해. 그리고 엄마, 우리 결혼할 거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사돈이라고 해. 오빠 덕분에 그날 그 자리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시어머니 자리를 본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결혼이었지만 오빠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나만 보고 결혼한다고 했으니 나도 오빠만 보고 결혼하면 그만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혼수에도 트집을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시어머니 요구를 다 들어주셨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친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동생들도 조카가 생겼다고 크고 작은 선물을 보내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시큰둥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원래 예정일이 언제였니? 어째 좀 빨리 낳은 것 같다? 우리 재홍이는 많이 닮았나 모르겠네. 처다들이라 엄마 닮으면 애가 미련 떨 텐데.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그런데 누구 닮고 안 닮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 닮으면 미련하다니요. 방금 애 낳은 산모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픈 말씀 잘하셔도 지금까진 참아드렸는데요. 제 아이한테 그러시는 건 저 정말 못 참아요. 손자가 태어났다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꼭 이러셔야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애 낳은 날까지 이러시는 거 정말 서운해요. 애를 낳고 나니 두려운 게 없어진 건지 저는 평소와 달리 제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해버렸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참기만 하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지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변화는 뜻하지 않은 적을 만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참 만에 와서는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딴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한 소리 했다며? 물론 엄마가 또 직설적인 말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 화가 나면 그냥 나한테 풀라고. 엄마한테 그래 봐야 괜히 싸움만 되고 좋을 거 없잖아. 이게 지혜 낳은 여자한테 고마움은 못 가질 망정 보자마자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나도 다른 얘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손자한테 날 닮으면 미련하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참아. 내가 왜 그런 말까지 참고 넘겨야 해?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힌 말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오늘 일 평생 안 잊을 거야. 여태까지 남편이 하라는 대로 토달지 않고 따라줬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막 태어난 제 귀한 아들한테 막말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라니. 이게 아빠예요? 제가 뜻밖의 세게 나오니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일로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퇴원 뒤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밤에 깨어나서 울면 남편이 일어나서 달래고 분유도 먹이고 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고 피곤해서 뻗어있는 저 대신 밤마다 아이를 달래주는 걸 보니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허리에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삐끗한 게 낫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죠. 퇴근 후 한의원에 들렀다 오는 거라서 남편은 전보다 귀가가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아이를 잘 돌봐줬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지갑을 놓고 갔다며 한의원으로 병원비를 갖고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아주 우아하게 생긴 여자 한의사가 웃으면서 남편분이 자상하셔서 너무 좋겠어요. 라며 평소에 아기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우리 아이 얘기를 한다는 게 기분 좋기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의 허리는 좀처럼 낫지 않아서 한동안 침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치료 중에 자꾸 전화를 하면 어떡해. 다른 환자들한테도 방해되잖아.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갈까봐. 설마 내가 다른 짓이라도 하고 다닐까봐 감시라도 하는 거야? 감시는 무슨. 당신 퇴근이 늦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침 맞고 물리치료하는 거야. 1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매번 늦으니까. 늦을 때 늦더라도 언제쯤 오는지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해줘. 병원이 다 똑같아? 여긴 다른 병원보다 꼼꼼하게 봐주는 데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걸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겠냐고. 제발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촉이라고 하죠.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며 아이도 잘 봐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다니는 한의원에 가보았어요. 안에까지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아서 밖에서 보는데 병원 안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 같더니 곧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과 그 우아한 한의사가 손을 잡고 나오지 뭐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안고 그대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가워하시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저녁을 해서 저를 먹이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니 도저히 남편의 외도에 대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죄송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친정엄마 밥을 얻어먹고 집을 오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떠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우나 두려움이 앞서서 이혼 생각은 하지 말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집에 오더니 아이를 번쩍 안으면서 놀아주더라고요. 우리 진우, 오늘 엄마하고 잘 놀았어? 밥도 잘 먹고?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오늘 어디 들렀다 왔어? 나 아까 친정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한의원 문 닫혔던데? 친정 갔다 왔어?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난 친구놈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치료 끝나고 만나고 오느라 늦었지. 아주 청산유수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말을 하지 그랬어. 친구 만난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당신 찾느라 한의원까지 안 갔을 텐데. 남편은 갑자기 받은 연락이라 전화할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애 데리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꼴에 힘든데 집에서 쉬라면서요. 아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더군요. 누가 보면 아내와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겠지만 그게 다 자기 바람 피는 거 안 들키려고 연막 피우는 거란 걸 제가 모를까 봐서요. 저는 이걸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하나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내 한정식집에 갔다가 우리 진우 생각이 나서 이유식용 고기 가른 거하고 너 먹을 것 좀 포장해왔다.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 음식이 굉장히 정갈하고 조미료가 안 들어간 거라 몸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고 진우 이유식도 만들어 먹여라. 저는 갑자기 유해진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난 뒤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뭘 알고 저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알고 이러시는 거죠? 저 남편 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네가 눈치챈 것 같아서 살피려 왔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나나 재용이나 니네 집이 우리 수준에 안 맞고 많이 기우는 거 참고 감안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너무 안 맞는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구나. 그럼 그 한의사는 어머니 수준에 맞다는 말씀이세요? 이상하네. 제가 보기엔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 수준이 한의사한테 한참 못 미치던데? 저는 작정하고 똑같이 받아쳤어요. 얘가 어디서 대먹지 않게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씨도둑은 못한다고 시장 바닥에서 자라 그런 거니? 하긴 그 부모한테 뭘 배웠겠어. 오늘부터 재홍이 여기 안 올 거야. 이 집도 내놔서 곧 이사할 사람 올 테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짐 싸서 애랑 친정으로 가든 어디든 가버려. 아주 너라면 지긋지긋하다. 집을 팔다뇨. 아무리 그 사람 명의여도 이 집 살 때 저희 부모님도 보태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저 못 나가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어머님이 계약금을 물어주든 어머님이 집을 내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집에서 억지로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진짜 막판에 인격 다 드러내는구나. 사람이 알아듣게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야. 어디서 구질구질한 게 들러붙어선 남의 아들 발목 잡고 늘어지려고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네 갈 길이나 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떠밀려 야밤에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아이를 안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어서 별 수 없이 친정으로 가야 했죠. 제 꼴을 본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와 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눈물만 흘리셨죠. 저는 다음날 업체를 불러 그 집에서 제 짐을 다 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뺏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당연히 한의사한테도 상간장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이가 크는 동안 그 집에서는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 마지못해 양육비만 다달이 보내왔어요. 그렇게 이혼의 상처를 잊어가던 어느 날 예전 회사 동료로부터 남편이 한의사와 재원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억울하고 분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목 놓아 울다 보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서 얻어먹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함께요. 그래서 부모님 식당 옆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2호점 형식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그 가게를 사서 하나로 트려고 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따로 내주신 거였죠. 저는 우리 식당 음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한정 판매 형식으로 찌개와 부침개를 냉동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팔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래시장 맛집 음식이라는 소문이 돌아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몇 년 뒤 저는 동생들과 아예 식당 본사를 세워 밀키트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다행히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1인 가정이 늘어서 맛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희 제품은 여러 스테디셀러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지속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만든 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뿌듯했고 제가 이렇게나마 불효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어느새 백화점 명품샵에서도 VIP 고객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생신을 맞아 샤넬 매장에 가방을 찾기 위해 아이와 함께 들렀어요. 매장 앞을 청소하는 도우미가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잘 못 닦는다며 매니저한테 핀잔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감싸고 비켜서 지나려는데 그분이 걸레질을 하다 저를 팔꿈치로 확 쳤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허리도 못 펴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안쓰러워서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고개 든 도우미와 눈이 마주치고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은 우리 애를 보자 울먹였어요. 아유, 진우야, 내 새끼, 우리 강아지. 갑자기 아이 손을 잡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손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죠. 이거 놓으세요. 어디라고 감히 내 아이 손을 잡아요. 그러자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 손주인데 왜 내가 못 만져? 우리 진우 보고 싶어서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라며 쇼를 하더라고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애 돌이며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한 번도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나와요? 왜? 잘난 한의사 며느리한테서는 손주 못 봤나 보죠? 한 번만 더 남의 애를 붙잡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그년이 도둑년이었어. 회사 잘 다니는 재용이 꼬드겨서 한약 사업하다가 망하게 만들고 지녀는 남은 재산 들고 어디로 튀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얘 며느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우리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니. 이 할머니가 뭐래? 저요? 이제 당신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우도 내 애지 그 집애 아니니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한의사가 당신의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맞긴 맞네요. 염치 없고 인면수심인 게 말이에요. 아참, 여기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살려면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 애도 물론이고요. 아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매니저가 직접 나와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보안팀을 불러 시어머니를 끌어내게 했어요. 어머니는 질질 끌려나가면서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과 재결합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죄짓고 법망은 피해도 하늘이 내리는 벌은 못 피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희망 잃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3개월 전에 남친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직접 겪고 나니 세상은 정말 넓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당하니까 너무 열이 받고 한 방 먹일 때에는 이렇게 들을 때보다 훨씬 통쾌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참 간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당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저는 영어학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자유롭게 팀을 짜서 회화를 하는 반이었는데 남친과 저는 몇 번이나 팀을 바꾸는데도 계속 같은 팀으로 묶이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혔고 학원 회화반이 다 끝난 후부터 친해져서 그때부터 1년 반 정도 사귀었어요. 남친이 결혼하자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좋다고 했어요. 제가 인생 경험이 적어서였는지 학원에서 그렇게 얽힌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착각이라는 걸 호되게 당한 후 깨달았지만요. 결혼 결정한 후 처음 난침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느낌이 쎄한 게 좋지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가 친절한 듯 저를 아래 위로 훑는 눈빛 같은 게 매서웠거든요. 유정이라고 했지? 그냥 말로 올게. 괜찮지? 네, 어머니.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저도 좋아요. 태식이가 그러는데 영어학원에서 만난 거라며? 진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인연이 되려면 어디서든 만나는구나. 그러게요. 저도 학원에서 오빠처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 진짜 학원 잘 갔다. 네가 운이 트이려고 거기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태식이 같은 애를 만나지 않았겠어? 우리 태식이 애가 좀 괜찮니? 성격도 좋고 애가 센스도 있고
그 유명한 땡땡기업 다녀서 월급 잘 받고. 유정이 네 인생에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우리 태식이 만나느라 운 다 써서 없을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침을 튀기며 남친 칭찬을 늘어놓는 걸 웃으며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남친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네 맞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니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유정이는 패션 코디? 그런 이름 월급이 얼마야? 물론 우리 태식이만큼은 못 받겠지만 궁금하네. 엄마 그런 걸 처음 만나서 물어보면 어떡해. 유정이 당황하잖아. 뭐 어떠니?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좀 빨리 알자는 건데. 유정이 너도 괜찮지? 저야 괜찮다고 해야지 불편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일 3년 차이고 직장인 3년 차들 평균만큼 받고 있어요. 유정이도 남들 받는 만큼 받는다니까 엄마는 전부터 자꾸 물어보더라. 남친이 자기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죠. 남친도 저희 집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 잡을 일이 남았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따로 만나자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전에 우리 집 왔다 갈 때 내가 전화번호 물어봤잖아. 이렇게 좀 보려고 한 거니까 태식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라며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비싼 예단을 해달라거나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했죠. 남친 어머니와 약속한 날짜에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니 남친 어머니가 먼저 와서 커피까지 시켜놓고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약속 시간 10분이나 지났잖아. 왜 이리 늦어?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혼자 앉혀놓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여기가 처음 오는 길이라 좀 헤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10분 늦었다고 짜증났다기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 거리를 두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괜히 긴장이 돼서 컵에 있는 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내가 말이야, 직장인 3년차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좀 알아봤어. 근데 우리 태식이랑 꽤 차이가 나더라. 내가 네가 웬만큼 생기고 영어학원에서 만날 정도면 지적인 능력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무 집에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래도 나 네 입장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온 날은 많이 참고 봐준 거다. 니네 부모님 재래시장에서 과일 가게 한다며. 그런데 네 월급은 내 아들 반토막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태식이 같은 멀쩡한 아들 두고 너 같은 며느리 얻는 건 좀 억울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솔직히 태식이 그 잘난 애들 많다는 회사에서도 인기 많은 축이야. 그런데 너는 뭐니? 우리 부부는 그래도 대학은 나오고 중산층 수준은 되는데 니네 부모님은 또 뭐고? 이거 우리가 너무 미치는 결혼이야.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은 미래이고 지금보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대학은 나오셨어요. 그런 말 결혼 전에 누구는 못해? 다 그런 말들 하지. 나는 너를 환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게 다 태식이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그래도 내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짚고 넘어가실 건지 알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부터 말할 거다. 나는 네 부모님 대학 나왔다는 것도 못 믿겠어. 아니 멀쩡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시장바닥에서 과일 장사를 하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부모님 대학 졸업 증명서 하고 니네 집문서를 내가 확인해야겠어. 부모님 어디 빚진 거 없나? 은행권 서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해야겠다. 너는 뭐 엉뚱한 대출 받은 거 없는지 너도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빚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요?
제가 황당해서 되물었지만 남친 어머니는 아주 당당했어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 그거 다 듣기 좋은 말인 거지. 세상에 어디 그러니? 나는 태식이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엄청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고생해서 정성을 다해 키운 내 새끼 장가가는데 장인 장모라는 사람은 장사나 해먹던 사람들이고 마누라 될 여자도 월급이 시원찮으면 너도 나처럼 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 문서랑 은행 서류들을 요구하시는 건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태식 오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어머니는 돈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 설명했잖아. 말을 어디로 알아들어? 왜? 자신 없어? 니네 집 망신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나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빚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거지. 잘못하다가 내 새끼 등골 빠져라 본 돈 니네 친정으로 다 가버리면 어쩌니? 네가 못하겠다면 나 흥신소 찾아가서 알아볼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너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가만히 써보자. 이번 주말까지 서류랑 다 가져와라. 그거 보고 내가 상견례 할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네? 상견례 이미 정해진 건데 저희 집 빚 있나 없나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그래야겠어. 이건 니네 집이 떳떳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일 아니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벌벌 떠는 거 아니야? 저는 왜 그게 저희 집만 공개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이 태식 오빠 아까우셔서 오빠한테는 좋은 처가, 어머님한테는 좋은 사돈 만나야 한다는 말씀 저도 잘 알겠는데요. 집에 빚이 있나 없나 공개하고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 가려오라고 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억지 같아요. 게다가 그걸로 상견례를 할지 말지 결정하신다니 저희 집에 너무 무례한 처사 같습니다. 무례하다는 거는 그래도 양쪽 집안이 엇비슷해야 할 수 있는 말이야. 까놓고 말해서 너는 태식이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하는 거잖아. 내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빚만 없으면 너희 결혼 시켜주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너 가만 보니까 이런 일로 자존심 내세우는 게 우리 태식이 사랑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거랑 제가 오빠를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머님도 태식 오빠나 다른 가족분들 앞에서 말씀 못하시고 저 따로 불러서 이러시는 거 무례하다는 거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 못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처음으로 요구하는 걸 거절하겠다는 거야? 네, 저는 이번 문제는 제가 태식 오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없고요. 이것만은 안 되겠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심정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예,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를 일부러 불러다가 이런 얘기 한 줄 알아? 나는 너한테 싫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내가 말한 거 니네 집 빚 없다는 증명서류로 집 문서랑 은행 서류 그리고 니네 부모님 졸업증명서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야. 내가 너랑 쎄쎄쎄하면서 이것 좀 해줄래? 해줄 수 있을까? 사정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 너 대학은 똑바로 나온 건지 속이는 건 없는지 알아야겠으니까 네 대학 졸업증명서도 보여다오. 내가 승질 같아서는 너 집에 왔을 때 이 결혼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 태식이 봐서 참고 참은 거니까 너도 내가 양보한 만큼은 채워와야지. 네가 정 못하겠고 뭐 상견례는 그대로 하고 싶다면 나는 흥신소 찾아가서 그야말로 니네 집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때는 니네 집에 빚이 있건 없건 니네 부모가 진짜 대학을 나왔건 거짓말이건 결혼 못하는 줄 알아? 너무 황당했고 이 자리가 혹시 꿈은 아닌가 싶을 만큼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친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잠시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친 어머니는 잘 됐다 싶었는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우리 태식이는 이 결혼 깨져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아니, 너 아니면 더 괜찮은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우리 태식이 놓치고 후회하는 건 너지. 우리 태식이는 아니라고. 네가 좀 전에 싫다고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내가 말한 거 준비해서 연락해라. 아니면 상견례? 어림없는 줄 알아. 우리 태식이한테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태식이 아는 순간 너는 결혼 끝이야.
남친 어머니는 식은 커피를 물처럼 들이키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는 먼저 카페를 떠났어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남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져 다른 데 가기도 힘들어서 그냥 제가 있는 카페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얼마 후 남친은 어리둥절해서 카페로 왔어요. 여기는 처음 오는데 이 동네는 무슨 일이야? 우리 같이 다니던 데도 아니고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 여기서 오빠 어머니가 나 보자고 하셨거든. 엄마가 여기서 널 보자고 했다고? 그럼 엄마는 어디 있는데? 아까 어머니 가시고서 오빠한테 연락한 거야. 나랑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하셨거든. 대체 무슨 말인데 너를 이 모르는 동네로 따로 부르셨대? 저는 좀 전까지 남친 어머니와 했던 대화 내용을 남친한테 전부 이야기했어요. 나도 오빠보다 못 버는데 우리 집에 혹시 빚이라도 있어서 오빠가 번 돈 우리 집에 들어갈까 걱정되신다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싫으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유정이 너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흥신소에 알아볼 거래. 그리고 어머님이 흥신소 가는 순간 이 결혼도 끝이라고 하셨어. 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말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 대학 졸업 증명서에 우리 집 빚 없는 거 증명까지 해야 돼? 나도 대출 없는 거 증명하고? 엄마가 나 결혼시킨다고 좀 예민해지셨나 봐.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너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저는 남친이 제 입장을 이해해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남친과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죠. 그런데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당장 나오지 않으면 쳐들어간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나가니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확 잡아채서 회사 건물 뒤쪽으로 무작정 끌고 가더라고요. 너 내가 태식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 너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의리가 없니? 애 아빠도 나한테 한 소리 하고 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태식이한테 말한 거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가실 거고 그때는 결혼도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라면 오빠도 알고 있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고분고분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머님도 증명서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대학 졸업 증명서하고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보여주세요. 결혼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만 어머님이 고집을 하시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주세요. 양쪽 집이 공평하게 같이 증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입이 삐뚤어져라 저를 비웃더군요. 이 결혼이 이미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장사인데 공평이라니? 니네가 빚 없다고 서로를 보여주는 게 공평한 거야.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던 집 딸이 대기업 다니는 중산층 남자 물어서 결혼하면 누가 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다들 우리가 손해본다고 할 거다. 니네가 그만큼 기우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못 사는 쪽에서 알아서 그런 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깔끔하게 전부 다 보여주고 결혼하겠다. 너 아무래도 수상해. 이렇게까지 길길이 뛰고 태식이한테까지 여우짓하며 말하고 하는 게 니네 집에 웬만큼 빚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너도 대출 꽤나 받아서 쓴 모양이고. 내 말이 맞지? 그렇게 함부로 넘겨짓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집 아니에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아주 못 볼 걸 봤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기가 막혀서. 참, 나 네 말 결혼 안 하겠다는 걸로 알아들었다. 우리 태식이는 아쉬울 거 없어. 네가 다시는 태식이 같은 신랑감 못 만나고 바닥에서 헤맬 생각하면 좀 안 됐지만 어쩌겠니? 그게 다 네 팔자인걸.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남친 어머니는 일부러 제 어깨를 확 밀치면서 거리로 나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저런 막장이 시댁에 있다고 말만 들었지 제 코앞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혼을 해도 남친 어머니랑은 잘 지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만나기로 한 남친에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어머니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했다고. 그것만 갖고 화내시더라고. 다른 말은 들어보려고도 안 하시고. 엄마 입장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도 참 난감하다. 오빠, 나 솔직히 너무 걱정돼. 뭐 결혼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어머니 성격 장난 아닌 것 같고 이게 평범하지는 않은 거잖아. 나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잘 지낼 자신도 없어. 지금이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너도 엄마도 좀 무뎌지지 않겠어? 자주 보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될 테니까 노력해보자. 안 그래도 나 신혼집은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 어디라고 알아보고 있거든. 엄마랑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오빠네 집이랑 가까운 데에? 오빠, 지금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지금 결혼 안 시키겠다고 저러시는데 가까운 데서 자주 보라니. 내가 지금 자신 없다고 한 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오빠네 어머니 평범하지도 않고 너무 무서우신 분 같아. 우리 엄마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무섭다니. 엄마가 속상해서 한 말 같고 너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내 입장 돼봐. 자주 얼굴 보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지. 이거는 완전히 나를 아랫사람 취급하시는 건데 어머니 입으로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하셨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벌써 다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오빠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안 보고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로 안 보는 것도 웃기고 어떻게든 노력해야지. 근데 왜 그 노력을 나만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 자식이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엄마도 계속 이러시면 안 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해오라고 한 거는 못한다고 하고 상견례 바로 한다고 말씀드리자. 지금 그게 통할 것 같아? 나한테 오빠랑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다니까. 그럼 상견례, 아니 결혼을 좀 미루자. 뭐? 오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난 상태로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잖아. 그냥 네가 엄마가 말한 대로 증명서랑 은행 서류 보여드리면 되는 일이지만 네 자존심상 못하겠다는 거잖아. 남친의 말을 듣고 저는 한층 더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남친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 말을 하다 말고 가?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남친은 저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며 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남친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도 남친만은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이해해준다고 믿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줬다며 뭐라고 하는 걸 보니 대체 내가 뭘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 집에서 남친 어머니가 별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결혼하고 어머니랑 자주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아예 시댁 가까운 데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는 다음날 하루 종일 남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차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남친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랑 너네 집이 우리보다 못한 게 사실이니 엄마도 저러실 수밖에 없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파혼을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서로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참, 별놈의 집안을 다 보겠구만. 네가 후회만 안 한다면 아빠도 네가 결혼 접은 거 찬성이다.
엄마도 그래. 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 그런 정신 상태인 집안은 안 보는 게 상책이야. 그러니 태식이 걔도 결국 지 엄마 따라가는 거 아니겠니?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 청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또 알게 되는구나. 너 이 결혼 잡는 거 100번 잘하는 거야. 근데 꼭 우리가 비디고 거짓말해서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열받아 죽겠어. 그러자 엄마가 잠깐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그 엄마 보고 만나자고 해. 만나서 우리 졸업증명서랑 서류 다 보여주면 되잖아.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CC였다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제가 생겨서 엄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제가 5살 때 IMF가 터지면서 아빠도 회사를 나와서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고요. 부모님은 보통 과일 말고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최상품의 과일을 들여와서 백화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기업들을 손님으로 사로잡았어요. 엄마는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시라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카페에 납품을 했고, 아빠는 IMF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고급 과일들만 취급하며 돈 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어요.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 덕에 과일 가게를 하고 10년 만에 분당에 건물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과일 가게가 우리 집 어려울 때 희망의 등불이었다며 부모님은 여전히 과일 가게를 유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지금 부모님은 과일 들어오는 거 체크만 하세요. 엄마도 카페로 나가던 디저트 다른 사람한테 넘기셨고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은 건물 주셨어요. 편하게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당당하게 건물주가 되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저희가 잘 산다는 티도 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엄마 말씀대로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에 뵈어요. 네가 우리 태식이 놓치는 게 아깝긴 한가 보다. 내가 일단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허락할 거라는 기대는 마라. 네가 속썩인 만큼 나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니까. 저는 약속 날 먼저 나가서 남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일찍 나와 있는 거 보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구나. 그래, 그럼 어디 부모님 졸업증명서부터 볼까? 남친 어머니는 자기가 마치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 것처럼 안경까지 꺼내서 제가 내민 봉투에 졸업증명서를 꺼냈어요. 졸업증명서를 보는 남친 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꽤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래, 뭐 공부 잘하셨나 보구나. 대학은 좋은 데 나왔는데 취직을 못 하신 거니? 왜 과일 장사를 해? 일단 저희 지문서하고 은행 서류 보세요. 저는 남친 어머니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더니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보며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대출도 안 낀 저희 아파트의 분당의 건물, 그리고 과일가게 자리까지 전부 저희 엄마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하얘져서 어머, 어머 라며 더듬거리는 남친 어머니한테 제 통장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저한테는 대출이 없냐고 물으셔서 제 주식계좌 가져왔어요. 저도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자라서 제 돈 빨리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시작한 주식이고 저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건 안 해요. 제 회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량주만 사서 묶어둔 거예요. 저희 집 재산 목록을 다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 유정아, 이렇게 보여줄 게 많은데 왜 나한테서 험한 말 나오게 만들어? 아니 왜 그랬어? 내가 너 하나만 보지 않고 집안 따져서 속상했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내 아들 결혼해서 혹시라도 힘들게 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엄마 마음.
너도 자식 낳으면 똑같이 하리라 생각한다. 아우, 우리 태식이가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정확하네. 그때 저와 남친 어머니가 있는 자리로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우리 딸애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머, 누구세요? 저희 엄마예요. 엄마, 이쪽이 태식 오빠 어머니. 제가 엄마를 소개하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 엄마 손을 잡으며 호호호 웃더군요. 아우, 어머니 참 고우세요. 누가 보면 유정이하고 자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쩜 이렇게 딸을 야무지게 키우셨어요. 저도 야무지게 키웠다 자부했는데 아이에게 사람 보는 눈은 길러주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 태식이 같은 애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겠죠. 라며 엄마가 남친 어머니가 잡은 손을 빼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갈 곳 없어진 손을 머쓱하게 비비더군요. 혹시 사부인 다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 들으신 거 맞네요. 근데 그건 제가 사돈댁에 대해 잘 모르고 한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된 게 더 낫다고 봐요. 서로 오해 살 일도 없고 좀 좋아요. 이게 어디가 서로 좋은 건가요? 우리 딸이 그쪽 아들보다 키운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집 재산하고 학력을 공개하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집이라니. 우리 유정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태식이도 그쪽 편만 들었다고 하니 뭐 집안 분위기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돈은 좀 없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양 없고 사람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집안은 절대 안 될 말이죠. 그 안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엄마의 무서운 목소리가 카페 안에 쩌렁쩌렁 울렸고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 두 손을 비벼댔어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 앞으로 애들 결혼 날짜라도 잡고. 아줌마, 저 이 결혼 안 해요. 제가 남친 어머니 말을 가로막자 남친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아니, 결혼 안 한다고? 그럼 오늘 여기는 왜 나왔어? 이대로 안 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집이 정말 무슨 빚이라도 있고 부모님 대학 나온 것도 뻥친 거라고 착각들 하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나온 거예요. 저요, 박태식 그놈한테도 많이 실망했어요. 결국은 아줌마랑 속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씀대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얘는 다 지난 일 갖고 뭘 그리 역정을 내고 그래? 라는 말에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 지난 일이라뇨. 불과 엊그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이 결혼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딸, 이런 성격 이상한 집에 왜 시집을 보내나요? 더군다나 우리 딸 고생해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우리 집에 손 안 벌리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저라고 그쪽에서 빚 없는 거 증명하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꽤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도 했다가 잘 안 되고 지금 전세 물려서 꼼짝 못하는 신세고요. 아니, 그런 걸 다 알아보신 거예요? 왜요? 그쪽은 우리 거 다 들여다보는데 우리도 알아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나요? 엄마 말에 한 방 먹은 남친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눈알말 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개 태도가 문제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가고 제가 따라 나서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잡으셨어요. 아니 유정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저렇게 화를 내셔? 뭐라고 말씀드리긴요. 아줌마가 저한테 한 것 그대로,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 저한테 한 것 그대로 다 말했죠. 아니 너는 참, 우리 아들 좋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요? 저희 엄마 아빠 모욕하는 분을 제가 시어머니로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아줌마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 알아보고 저더러 아줌마 뜻 안 맞춰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있죠? 아줌마 호언장담했잖아요. 저보다 괜찮은 여자
아줌마 아들 앞에 줄 쫙 섰다고요. 그 중에서 며느리 골라서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아줌마처럼 이상한 성격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여자가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은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엄마와 제가 매몰차게 뿌리치자 결국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친은 불이 나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유정아, 엄마한테 다 들었어. 결혼을 안 한다니 무슨 소리야. 너 진짜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사과도 많이 하셨다던데. 부족해? 사과하면 아,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없던 일로 해야 돼? 네가 지금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시간을 좀 갖자. 마음 풀리면 연락해. 난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다리지 마. 난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니까. 니네 집 가까운 데에 신혼집 차리고 네 엄마한테 집안 재산 신고할 여자랑 같이 살아. 너 진짜 1억이야? 날 좋아한다는 게 이것밖에 안 돼? 너도 나 좋아하는 마음이 니네 엄마 비위 맞추는 것보다도 적잖아. 나는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도 싫어. 니네 엄마한테 모욕당한 나한테 네가 어떻게 했냐? 오히려 거기다 불질렀잖아. 내가 니네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라면서.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집도 니네 집 가까운 데에 알아보고 있고. 진짜 상견례 전에 이런 일 터진 게 오히려 행운이다. 난 너 이런 인간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봐. 그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꼭 니네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근데 쉽지만은 않을 거야. 누가 니네 엄마 요구를 맞추겠어? 네가 무슨 대단한 재벌가 아들도 아닌데. 고작 해야 평범하게 먹고 사는 집 아들이잖아. 제 말에 남친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표정이 됐고 저는 그런 남친을 놔두고 제 차에 올라탔어요.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취소했고 지금은 제일 열심히 하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